안녕하세요. 우리 10번 영상 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들을 때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올 테니까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고요. 특히나 이런 재정, 군사 이런 말들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쌤이 설명하는 거 잘 이제 들어가면서 시험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봉건제라고 하는 질서가 점점 쇠퇴를 하게 되었고, 우리 종교개혁 배웠죠. 그 당시에 원래 가톨릭인 구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생겨난 종교개혁을 했던 신교가 서로 분열되면서 유럽에는 군사적인 충돌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들은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 당연히 군대가 필요했던 거야. 근데 이 군대를 필요로 했을 때 그냥 맨입으로 군대가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지. 그 돈을 그러면 어디서 충당을 하느냐?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군사 그리고 세금을 이용한 재정은 나라의 살림살이, 나라의 지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군사와 재정을 중앙에 있는 정부가 모든 것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한 국가 체제를 우리는 재정 군사 국가라고 부르게 돼요. 지금은 사실 당연한 얘기지. 나라가 군대를 이제 보유를 하고 또 그 군대를 굴리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가지고 그 군대에다가 투자하는 거. 지금은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시에는 원래 당연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중앙에 있는 왕이 힘이 세지 않았을 당시에는 각 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힘이 훨씬 셌기 때문에 나라에서 야 세금 걷어가지고 우리나라 군대 육성할 거야 하면 니 뭐라는데 라면서 무시했단 말이야. 그냥 필요할 때 군대를 보내주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전쟁도 훨씬 더 활발해졌고 왕도 힘이 더 세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이 중심으로 한 정부가 군사와 재정을 모두 독점하는 체제를 재정, 군사, 국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재정, 군사, 국가는 세금을 거두는 등의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제도를 하나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을 관료제라고 불러요. 관료제는 옛날에 봉건제는 왕이 있으면 그 밑에 기사들이 계약관계를 맺는 거였다면 관료제는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대가 필요할 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야 군대 좀 빌려줘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군대를 우리는 상비군이라고 불러요. 항상 준비가 된 군인이란 뜻입니다. 이런 상비군을 두어서 전문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거야. 야, 왕의 이러한 강력한 권한은 신이 내려준 거기 때문에 네가 감히 태클 걸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왕은 신에게 권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을 제시하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영국 같은 나라들이 있겠죠. 이러한 재정 군사 국가는 관료제와 상비군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또 돈이 필요해. 그럼 그 돈 어디서 마련해요? 원래라면 세금으로 걷겠지. 근데 추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는 시민계층의 활동을 보호를 해줍니다. 얘네가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질수록 나라에 들어오는 돈의 양도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이들을 보호해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재정적인, 이 돈적인 지원을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시민계층들이 주로 종사했던 게 당시에 상업입니다. 상인. 그러니까 이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정책이란 걸 추진하게 돼요. 상업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오시면 돈이 곧 힘이다 해서 중상주의 정책의 내용이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원리가 수입과 수출이란 걸 하죠. 다른 나라에 파는 거를 수출, 다른 나라로부터 사들이는 걸 수입이라고 하는데 두 개 중에 뭐가 많아질수록 나라가 부자가 되겠어요? 당연히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파는 수출이 많아질수록 나라가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을 들어오는 것은 통제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수입은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면서 많은 양의 금과 은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리고 일부 상인들한테 특별한 권리를 주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걔를 나라에 충성하는 애로 만들고 또 걔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거죠. 이러한 정책을 펼쳤고 또 해외 시장 확보. 이제 대항해 시대, 우리 신항로 개척을 하게 되면서
세계 각지로 배를 타고 떠나죠. 그러면 거기 떠난 지역에 식민지 같은 걸 건설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물건을 갖다 파는 거야. 특히나 걔네들은 군사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건을 막 팔아넘기면 걔네가 사갈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이러한 식민지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특히나 이걸 활발히 했던 게 뒤에 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이러한 무역에 가담한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동인도 회사라는 일종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독점적인 무역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정군사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는 어느 곳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2학기 때 배울 텐데 특이하게 왕과 또 귀족들로 이루어진 의회가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타협점을 마련해 나가요. 그러면서 왕만 힘이 강한 게 아니라 의회도 같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의회 정치가 발달을 하게 되고요. 프랑스는 반대로 의회는 쌩까버려 무시하고 왕의 권력만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제정군사 국가가 각 나라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과 다르게 이러한 왕권의 발전도 좀 느렸고 도시와 상공의 발달도 느렸어요. 그래서 서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더 늦게 이 제정군사 국가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러시아와 프로이센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몽사상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런 가지고 있는 이성을 신뢰하면서 이것만으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한 주장이 계몽사상이거든요. 이것에 영향을 받은 군주들이 등장을 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가 밑에 나와 있는데 영국은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당시의 왕의 탄압에 맞서 싸우면서 의회가 힘을 쥐게 되는 그런 특이한 제정군사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태양왕, 나는 태양이다 라는 식으로 스스로의 권력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던 루이 14세로 대표되는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이라는 내용을 살짝만 볼 건데 이 당시에 과학적으로 굉장히 큰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제정군사 국가들은 이런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후원해가지고 얘네들이 나라의 보탬이 되도록 도움을 줬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대표적인 과학자가 이런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학적인 내용 말고도 계몽사상이라는 것도 발전을 하게 되는데 계몽사상의 뜻은 뭐냐면 계몽이 일깨우는 거잖아요. 좀 바보 같던 사람들을 깨우치게 만드는 걸 계몽이라고 부르는데 계몽사상가들은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성, 이런 지능의 빛을 통해서 무지, 멍청한 거, 미신, 그리고 무비판적인 믿음, 불합리에 맞서 싸울 수 있다. 그것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 유럽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전통과 그런 관습들을 깨뜨려 버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고 대표적으로 로크와 루소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이 이후에 우리가 다음 학기 때 배울 미국 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과 사상적 배경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크 같은 경우에는 저항권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런 자유를 옥죄게 된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던가 생명, 그 다음에 재산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가에 대항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게 로크. 루소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권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인간이 사회적인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인간과 국가가 일종의 계약 관계를 맺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루소는 이런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근대적인 이런 국민 주권을 주장한 사람이 루소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사상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도 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은 한 이 정도만 하고 우리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 조금 꼼꼼하게 잘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쌤이 짧게 끝낼 거니까 고생했습니다.